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검은 쥐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제 검은 쥐까지 등장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검은 쥐님, 네, 돌비님. 괜찮으세요? 네네, 전 잘 들려요.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돌비님. 쥐덫에 걸렸다니요, 여러분들. 검은 쥐덫. 자, 네. 일단은 검은 쥐님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또 시들무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은 예전에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는데 네네. 그때 만났던 좀 기묘한 사람이 있어요? 네, 굉장히 이제 기묘하기도 하고 예. 그런 형이 있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형이었을지는 같이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키리씨입니다. 검은 쥐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저는 뭐 귀신을 본다거나 뭐 그런 걸 듣거나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일반인인데 어느 날 이제 배가 되게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아파가지고 이게 변비인가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생을 하다가 병원을 찾아가게 돼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급성 맹장염이라고 다음날 오셨으면 이게 터져서 복막염이 됐을 거다. 그래서 지금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그날 수술을 하고 2주 좀 안 되게 입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입원을 하면서 거기서 이 분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맹장염 수술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진짜 말도 안 나오고 되게 아프거든요. 엄청 아프다 그러던데 거의 죽는데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이분이 뜬금없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갑다고 자기가 여기서 너무 심심했는데 그런 찰나에 자기랑 말이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말을 한번 걸어봤다. 예.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뭐지 처음 본 사람이 인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얼굴을 찬찬히 보는데 네. 인상이 되게 좋으신 거예요. 얼굴이 서글서글하고 웃을 때가 너무 좀 잘생겼다기보다는 푸근하게 생겼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거랑 다르게 몸에서 풍겨나오는 그 기운 같은 게 제가 평소에 느낀 건 아닌데 네. 이분한테 뭐 약간 위압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느꼈어요. 이게 그 악령이나 뭐 악신을 봤을 때 공포감에서 오는 위압감이 있을 거지만 그 산신령이나 뭐 신의 존재 이런 거 봤을 때도 위압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약간 거대한 존재 앞에 있을 때 그 위압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굴을 봤을 때는 나이는 한 30대 후반으로 보이셨어요. 제가 그때 20대 중반이었으니까 저랑 한 10살 넘게 차이가 나는데도 이제 본인을 형이라고 지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형이라고 부르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 얘기가 정말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많은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입원한 지 한 5일쯤 지났을 무렵에 네. 그분께서 갑자기 좀 다소 심각한 표정과 좀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저한테 말하시더라고요. 네. 본인이 귀신을 본다. 할머니께서 정말 큰 신을 모시는 무당이셨는데 그게 이제 어머니를 건너뛰고 본인이 그걸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대요. 아하. 네, 그걸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희생을 하셔가지고 잘 넘겼다고 해요. 그래서 속으로 그게 되나 싶었는데 그 형이 이제 너는 일반인이니까 뭐 자세하게 알려하지 말고 딱 그 정도만 알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좀 의아했던 게 거기 환자가 그 형 그리고 저 제외하고 4분이 더 계셨어요. 근데 그 4분 중에서 이 형이랑 나이 또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 그 분들이랑 말이 더 잘 통했을 것 같은데 맞네요. 굳이 왜 전에 이렇게 심심해 하시다가 왜 저한테 말을 거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귀신도 보고 사람한테 느껴지는 기운도 잘 느낀다. 근데 너가 딱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제 색으로 표현하자면 맑은 하늘색? 그런 기운이 느껴졌다. 예. 그래서 이 친구가 나랑 정말 말이 잘 통하겠다. 그렇게 해서 말을 걸었다고 해요. 근데 이 나머지 분들은 나쁘진 않은데 본인이랑 이렇게 얘기가 잘 통할 것 같지는 않아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심심해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야 뭐 칭찬을 들은 거니까 뭐 어깨도 으쓱하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고 다시 심각하게 분위기를 잡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형이 지금부터 본인이 무섭다면 무섭고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할 거다. 오, 예. 나는 이 얘기를 함에 있어서 이게 전파가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깨우침을 얻는 그런 거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낀다. 그래서 예. 너도 이거를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 정말 강력하게 주의를 줄 게 있다. 예.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에 있어서 지금 여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무슨 존재인지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마라. 아, 듣기만 해라. 네네. 나는 그 존재를 어떻게 보면 이겨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도 상관이 없고 애초에 너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말을 하지 않을 거다. 아, 왜 그런 말이 있지 않냐. 내가 시면을 보면 그 시면도 나를 본다. 이런 말이 있듯이 너가 그 존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궁금해하고 구현하는 순간 그 존재가 너를 의식하게 되는데 그러면 정말 큰일 난다. 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 그 안에서만 생각을 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 형이 제 나이쯤 됐을 때 얘기를 해요. 제가 20대 중반이었으니까. 지금 본인 말투가 되게 가볍게 보이고 까불까불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실제로 그때 듣기에 그랬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신내림이다 뭐다 하면서 굉장히 큰 일을 많이 겪기도 했고 본인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되게 본인이 철학적이고 뭔가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대요. 네. 그래서 모든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거에 대해서 그 신념이 뭔지 그들이 그 끝에 목표로 하는 게 뭔지 되게 궁금해지더래요. 그래서 각각 종교에 다니면서 좀 가르침을 얻었대요. 이게 뭐 종교를 갖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가서 뭘 하시는지 좀 알고 싶었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특히나 불교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한 5년 정도 그 어느 절을 오고 가면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마치 이제 기자가 취재를 하듯이 가서 이제 뭐 가르침도 받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그 형이 끈기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본인이 절 다닌 지 한 5년 정도 됐을 때 네. 이 가부좌를 틀고 명상을 하는데 그 시간이 10시간을 채울 만큼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그 10시간 동안 뭐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배변도 하지 않고 오로지 나 자신한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귀신도 보겠다, 인생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착각도 했겠다, 완전히 이제 기고만장해진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어떤 산 하나가 보이기 시작해요. 네. 근데 그 산이 되게 기이했다고 해요. 그게 기운도 기운인데 먼저 시각적으로 안개가 엄청 자욱했다고 해요. 그 산에만. 오, 예. 이게 비 오고 습한 날에 그 산에 구름 몇 조각 이렇게 껴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산에 무슨 결계가 쳐져 있는 것처럼 그 거미줄이 이렇게 칭칭 감겨있으면 솜사탕처럼 되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렇게 돼 있더래요. 오, 예.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가까이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점점 위험한 기운이 느껴지더래요. 이게 강하진 않은데 확실히 위험한 기운이 근데 또 그 기운에 비례해가지고 뭔가 갈증이 느껴지더래요. 그러니까 뭐 1차원적으로 이제 물을 마시고 싶다, 밥을 먹고 싶다 이렇게 비슷한 그런 갈증이 내가 저기 가고 싶다로 바뀌어가지고 발을 이끌더래요. 근데 그 기운이 그렇게 강하질 않았어가지고 본인이 뿌리칠 수 있었는데 아주 그때 어깨가 이제 하늘을 치솟아 있던 때라서 내가 뭔 일이 있겠나 난데 약간 이런 생각으로 갔대요. 예. 그렇게 1시간 좀 안 되게 산행을 하는데 올라갈수록 뭐 그 기운이 강해진다거나 그렇진 않았대요. 근데 또 하나 진짜 기이한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원래 이렇게 기운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뻗쳐져 있는 경우에 그 한 가지 영가가 너무 강해가지고 나머지 영가가 없는 경우가 많대요. 예? 근데 영가가 여기저기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영가들이 혼이 빠져 있더래요. 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혼이 빠져 있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뭔가 멍해 보인다? 네, 그것처럼 귀신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웃긴 말인 게 혼이 빠져 있다는 그런 말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인지 처음 겪는 현상이어서 궁금증과 이제 알 수 없는 그 갈증에 이끌려가지고 점점 더 빨리 이렇게 산행을 했다고 해요. 아무튼 이제 마침내 정상쯤에 도달을 하니까 정상으로 보이는 곳에 정자 하나가 보이더래요. 근데 그 정자 주위 몇 미터 반경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더래요. 그래서 입에서 갑자기 한숨이 새어 나오듯이
가면 안 된다. 약간 이렇게 소리가 나오더래. 그러니까 이게 의식해서 낸 소리가 아니라 폐에서 이렇게 공기가 빠져나오듯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오더래. 근데 그 형이 뭐 신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어가지고 주변에서 뭔가 말을 해준 건 아니고 그냥 본인 몸이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 같대요. 그래서 이거는 가면 위험하겠다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행 입구에 들었을 때 그 기이한 기운에 더불어서 갈증이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기운이 폭증이 되니까 갈증도 덩달아서 폭증이 되더래요. 이분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내가 10시간을 가부좌를 틀었을 때도 아니 10일 동안 가부좌를 틀어가지고 내가 아사하기 직전에도 이런 갈증을 느끼지 못했을 거다. 내 인생이 진짜 과거에도 미래에도 느끼지 못할 그런 갈증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뇌의 제어를 무시하고 발이 움직이더래요. 그냥. 그래서 이끌리는 대로 이끌려서 결국 정자에 도착하고 앉았대요. 거기. 앉아가지고 멍을 때리고 있으니까 이제 갈증이 서서히 조금씩 거치더래요. 근데 저 앞에 안개 너머로 무슨 사람 실루엣이 이렇게 걸어오더래요. 그리고 점점 걸어오더니 사람 형태가 보이니까 정장을 입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분이 오시더래요. 예? 근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는 산인데 기운을 떠나서 산 정상인데 아니 무슨 정장을 입고 오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복장이 어울리지가 않네. 예. 그리고 산행 중에 그때 오후였는데 등산을 하는 등산객이 한 명도 없었대요. 저렇게 뒤에 바로 따라왔으면 분명히 보였을 텐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귀신인가 긴가민가 했던 게 그 형이 귀신과 사람을 구분하는 좀 하나의 그 기준점이 있거든요. 그게 혼이 약할수록 그 가장자리가 그래픽 픽셀이 나갔다고 하나? 약간 그런 것처럼 흐릿하다고 해요. 그리고 강한 연가일수록 그게 가득 채워져 있대요. 근데 이 남성분은 그 존재감 자체가 이건 사람인데? 싶더래요. 그래서 바보같이 그냥 멍 때리고 있는데 그분이 천천히 본인한테 걸어오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형이 저한테 말을 건 것처럼 그분이 그 형한테 이제 그렇게 말을 걸었대요. 말이 잘 통할 것 같아서 적적한데 얘기나 하러 왔다. 자기가 무슨 뭐 사정이 있어서 이런 차림으로 왔는데 뭐 서로 어디서 왔냐부터 해가지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대요. 근데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말이 잘 통하고 얘기가 재미가 있더래요. 본인이 이제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 일반인들이 겪을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일반 사회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 미쳤나? 혹은 속으로는 약간 허언증이 있구나.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니까 밖에서는 말 못했던 것들을 이분은 다 들어주시더래요. 그래서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는 나눴대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그 분께서 그래서 너네 인간은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시더래요. 예? 이게 문맥상 정말 말이 안 되게 좋은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예.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으면서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제 일어나서 본인 앉아있는 앞에 서서 또렷이 지켜보시더래요. 근데 그 눈에서 안광이 붉게 빛나더래요. 그때부터 이제 귀신 그런 따위의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오만함에 좀 이를 그르쳤다. 이게 느껴지더래요. 그때부터 그 존재가 이상한 소리로 독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신적인 존재, 강한 존재 모든 걸 봐왔지만 그 모두가 불멸하지 않았다. 불멸하다는 거는 그냥 목숨만 부지해 나가는 게 아니다. 너희 그 하찮은 목이 잘리고 다른 머리를 거기다 심으면 그러고 살아가면 그건 너냐.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불멸이 아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불멸은 변하지 않는 나로 사는 거, 불변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 이어나갔는데 나는 원래 일본에서 생겨났으나 지금 여기 다른 나라에 이 산에 정착해서 여기에 신이 되었다. 내가 불멸이고 내가 신이다. 너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냐. 인간 몸 안에서 그 암세포가 생겨서 암이 되기 전에 사라지듯이 그 과정이 수없이 반복이 되듯이 너네 인간들이 뿌려놓은 그 부정한 기운들이 이 시간에도 합쳐졌다가 사라진다. 와, 예. 근데 그 중에 아주 소수의 기운들이 그 작은 확률을 뚫고 몇백 번, 몇천 번을 거쳐서 존재가 완성이 되면 암이 생기듯이 나 같은 존재가 생긴다. 근데 난 이렇게 생긴 내 존재를 잃기 싫었다.
내가 생겨난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옛날 다이묘 시대를 지나서 너네 나라를 복속하기까지 욕심을 그렇게 부렸는데 그 욕심을 더 내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다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아는 일본은 그때부터 없어졌다. 뱀이 제 아가리보다 먹이가 큰 줄도 모르고 그 입을 벌리다 찢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와, 예. 근데 나는 다르다. 이 산에서 나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고 해할 수 없다. 여기서 나는 불변하고 불멸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 이런 소리를 하니까 어안이 벙벙하더래. 이게 뭔 소리지 하고 도대체 이 존재는 언제 생겨난 존재지? 그것도 모르겠고 하늘 풀듯이 본인한테 독백을 하더래.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존재가 갑자기 씩 웃으면서 도망가 봐라 이렇게 하더래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발에 묶고 있는 그 힘이 있었는데 그게 풀리더래요. 그래서 뒤돌아서 미친 듯이 뛰었대요. 네. 풀숲에 베이고 막 벌레들이 코에 눈에 들어오는데 그 신경도 안 쓰이고 막 심장은 터질 것 같고 폐가 아려오더래요. 예. 그래서 그럴 때쯤에 양쪽 귓가에서 번갈아 가면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가 여기 산에서 도망가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 혹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도망가는 거야? 이러더니 그 목소리가 여러 목소리로 바뀌더래요. 얘는 괴로워서 손톱 발톱이 다 나갈 때까지 바닥을 긁다가 죽었어. 얘는 너가 알지도 못할 만큼 많은 뼈가 부러져서 죽었고 얘는 너무 늙어서 그렇게 오래 갖고 놀지는 못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 예. 이게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였다가 남자 목소리였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잔인한 표현이 많았는데 제가 이 방송에 말할 수가 없어서 와. 여기에 말은 안 했는데 예. 뭐 어린 여자아이 목소리도 들렸으니까 엄청 끔찍하더래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때 그 당했던 피해자들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나는 살 수가 없겠구나. 아니 이게 살 수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편하게 못 죽겠다. 그 순간 이제 다리가 풀리고 그대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대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여러 종교에서 가르침을 받고 한 게 무색하게 본인 마음이 이미 한참 전에 꺾여 있었더래요. 그래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대요. 살려달라고. 뭐 희생자를 데려오라면 데려오겠다. 내가 종이 되겠다. 뭐라도 하겠다. 살려달라. 그러니까 그 존재가 미친 듯이 웃으면서 여기 인간이야. 오면 그냥 잡아먹으면 그만이라고. 너 같은 게 지나가는 거 나한테 신경 쓰이지도 않는다. 근데 네가 가진 생각이 너무 오만방자해서 내가 너를 여기 끌고 온 거다. 이제 알겠냐고. 네가 얼마나 미개한 벌레 같은 존재인지. 이거는 너로 끝나지 않을 거다. 너희 부모님 그리고 3년 후면 태아를 가지게 될 너희 여동생까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심장에서부터 불이 난 것처럼 뜨겁더래요. 내가 여기서 꺾이면 내 뒤에 소중한 사람들이 죽는 걸 넘어서서 고통받다가 영혼도 구제받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겠구나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친 듯이 화가 났대요. 그래서 그 분노의 힘에 입어서 그 거대한 존재에 대립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스님께서 했던 그 가르침이 그때 좀 생각이 나더래요. 마음의 수양이라는 게 그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너가 증명을 하려고 하면 되겠냐고. 그 내 마음의 깨우침이라는 거는 외세에 굴복하지 않을 때 그때 발현이 된다. 와, 예. 한번 꺾인다고 포기하지 마라. 모든 거 한번 꺾이고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셨대요. 예. 그래서 이 말이 떠오르면서 본인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이제 가부좌를 틀고 본인 내면에 집중하기 시작했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존재가 내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할까? 내 내면을 무엇보다 단단하게 만들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작더라도 가장 단단한 쇠구슬을 만들자 하면서 오. 그 앞에서 존재가 한국어로 했다가 외국어로 했다가 막 육직거리를 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거의 무아의 경지에 빠지게 됐대요. 그래서 본인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미련들을 하나 둘 걷어내기 시작했대요. 본인은 자기가 가족을 자기보다 우선시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절대 아니더래요. 네. 처음에는 지인을 걷어내고 그 다음엔 가족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본인이 있더래요. 그래서 밑바닥에 깔려있는 본인을 덜어내고 마음이 정말 편해지더래요. 근데 순간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이 날 정도로 편해졌대요. 그래서 모든 걸 덜어내니까 그 존재에 대해서 측은지심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도대체 저 존재는
어느 부분부터 그 마음이 꺾이기 시작해가지고 저렇게 됐을까. 그 네. 부분을 찾으면 저 큰 존재가 선한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존재가 그 마음을 읽었는지 미친 듯이 발악하기 시작하더래요. 감히 너 따위가라고 하면서 죽일 듯이 쳐다보는데 근데 어떻게 하지는 못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형이 말했다고 해요. 저는 여기서 당신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근데 용의 영린에 박힌 돌멩이처럼 여기에 박혀 있겠다. 저는 그쪽에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이 될 거고 제가 존재하는 한 그쪽은 불변하지 않고 불멸하지 않다. 내 육신이 죽더라도 내 혼이 여기 남아가지고 여기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와, 예.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대치를 했는데 그 존재가 욕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내가 너의 가족이랑 너를 건들지 않겠다. 이제 떠나달라. 부탁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대요. 근데 이제 그 형은 아예 그냥 마음을 굳힌 상태였대요. 내가 여기 죽어서 산의 한 존재가 되더라도 여기서 죽겠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절대 바꾸지 않았다고 해요. 이제 그 존재가 한참을 설득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눈에 피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래요. 내가 여기를 떠나겠다. 여기를 떠나면 이 힘을 잃을지 어떤 존재가 될지 모르겠지만 증오라는 단어로 담을 수 없는 이 마음이 너랑 있는 거를 도저히 허락하지 않는다. 어느 곳에든지 나랑 엮이지 마라. 이렇게 하더니 그 모든 기운이 사 하고 사라졌대요. 한 10초쯤 지났을까 이제 눈을 서서히 떴대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던 벌레 소리도 들리고 정말 아름다운 그 숲의 풍경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아, 끝났구나. 정말 큰일을 겪은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동요가 전혀 없더래요. 근데 이제 몸이 그걸 견디지 못해서 다리가 풀려가지고 일어나는데 애를 쓰긴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 어딘지도 몰라가지고 구조를 받았대요. 구조를 받고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아, 그분은 네, 여기까지다 하면서 네네. 근데 추후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해석을 하셨는데 이거는 물론 그 형의 견해고 틀릴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신적인 존재가 네. 아니 거기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너가 여기 박혀있는다고 해서 그거를 떠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형이 말한 게 우리야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매번 좌절하고 인내하고 발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근데 이 존재는 태어났을 때부터 신에 가까운 존재였고 그런 존재의 입장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힘은 그건 견딜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존재가 뭐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국에 이렇게 넘어와서 뭐 신에 가까운 존재가 됐고 어떻게 보면 산에 묶인 거잖아요. 네. 난 사라지기 싫어서 이 산에 있겠다 이건데 그 큰 힘을 얼마나 과시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거기서 잡아서 그렇게 한 것 같다. 근데 이 벌레 같은 존재가 자기가 도달하지 못한 그런 영역에 도달을 해서는 자기를 측은지심으로 보니까 거기서 완전 미쳐버린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하는 게 나라는 존재는 영원불멸하지 않다 이런 뜻이래요. 근데 그 존재는 애초에부터 나는 불멸하고 불변하다 이렇게 못을 받고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존재는 애초에 절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내가 집중을 넘어서 무아의 경지에 됐을 때 그런 걸 느꼈는데 제가 그 전에 질문을 했거든요. 네. 아, 그럼 형은 그 한순간만큼은 거의 뭐 스님들이 얘기하는 반열에 든 게 아니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 빙그레 웃으시면서 다르다고. 감히 그런 걸로 비교할 수 없다고. 내가 뭐 어떤 특정한 외압과 그런 상황에 의해서 그 무아의 상태에 빠진 거지. 그 반열이라는 거는 그 상태를 넘어선 상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아라는 게 점이라고 치면 반열이라는 건 그 점을 무수히 찍어놓은 선 같은 거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은 여기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피폐해져가지고 신념이라는 게 사라진 게 보인다. 이미 오래전에. 근데 너가 딱 들어왔을 때 그 자유분방하지만 너 하나의 신념을 곧게 가지고 있는 게 보였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너가 잘 간직해서 평생 유지해 간다면 그거야말로 불변이 아니겠냐. 그래서 네 신념에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마치십니다. 그러면 되게 여러 가지의 뜻과 감정들이 많이 섞여 있는 한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다 네. 듣고 어떤 걸 좀 느끼셨어요? 이분의 말이 진실성이 있다던가 혹은 뭔가 좀 와닿는 그런 게 있으셨나요? 저는 일단 네. 되게 현실적이어가지고 귀신이라던가 이런 거를 지금도 그렇게 믿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말을 하면서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네. 과연 그 분 형 앞에 들었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느껴지는 그런 기운이라던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 얘기는 확실히 제 인생 살면서 많은 지표가 되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네. 왜냐면 사실상 지금 해주시는 이야기들 자체가 불교 사상이 좀 많아요. 네네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오만한 존재 자체도 자신이 오만한 줄 모르고 오만한 그런 인간들을 꾸짖고 있잖아요. 네, 맞죠. 그치만 그래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말이 네, 있듯이 네네. 굉장히 오만한 거고 자신이 그런 존재인지도 모르는 그냥 미개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리고 여기 시청자분들도 또한 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이 이야기는 그냥 정신이 이상한 사람의 말이다. 혹은 아니다. 실제로 이런 걸 겪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해준 거다. 이렇게 의견들이 나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허문진님. 네네.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또 표현을 잘 해주셨네요. 이게 제가 네. 그때 되게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기도 했고 그렇죠. 그 얘기를 나중에 제보를 하려고 할 때 네. 제가 어떻게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한번 이렇게 짜집기 해서 맞춰서 그렇게 해서 제보를 했거든요. 이야, 근데 그것 또한 대단하신데 말씀 또한 정말 잘해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야, 그리고 나서 그 형과의 인연은 끝인가요? 그 형이 제가 안 그래도 네. 거기서 뭐 연락처를 주고받고 싶었는데 그 형이 본인이랑 엮이지 마라. 너 이런 거랑 엮일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예. 그렇게 하면서 연락처 뭐 그런 거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나중에 또 인연이 되면 결국 만나게 되니까 그냥 여기서 잘 놀다가 그 추억 간직해서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왔던 인연은 거기서 끝내자. 네,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거문지님 정말 제가 요즘에 50이라는 게임 때문에 그 불교 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야, 근데 이게 확실히 그 전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불교나 기독교나 다 같은 누구든 존경받는 종교지만 거기에서 추구하는 바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거문지님도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마무시한 이야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들었어요. 예, 근데 여기 뭐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에이 무슨 말이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거 다 존중합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들으신 분들도 대다수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에 관련된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만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새겨 들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살면서 내가 뭐라도 된 것 마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과 저는 오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할리퀸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옴니버스 형식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할리퀸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번에 또 진짜 너무나 속 터지고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어요. 아, 그랬나요? 네. 진짜 저도 공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도 감히 공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공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일단은 할리퀸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좀 옴니버스 형식인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네. 일단 제가 이야기를 조금 여러 개를 가지고 왔는데 네네네. 이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네. 여행을 할 때 이제 혼자 모텔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혼자 여행을 할 때 숙박시설을 다 이용하시잖아요. 예. 그럴 때 남녀 구분 없이 이거는 사람이 정말 무서울 수 있구나. 그래서 미연의 사고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들고 왔습니다. 아니, 그게 있어요. 여기 네. 시청자분들께서 경험했던 현실 공포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그걸 모방범죄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그리고 네. 아, 이런 게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얻는데, 저는 그 경각심을 얻는 쪽에 포커싱이 좀 많이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정말 또 사람이 무서울 수 있는 점 바로 출발을 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할리퀸이에요. 일단 제가 원래 했던 일이 어떤 거냐면요. 전국 분양을 하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전국 분양을 할 때 숙소 생활을 모텔에서 하거든요. 네. 근데 통성명도 안 한 모르는 사람 3명이서 한 방에서 묵어요. 전국 어디에서 과거에 이 사람이 어땠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만나서 통성명 없이 도착 시간도 다 다르고 그냥 그 조그만한 방 안에 3명이 이제 거주를 하는 거죠. 한 달 정도 투숙을 하고 분양이 끝나면 흩어졌다가 또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면 또 같은 방식으로. 거기서 만났던 언니가 들려줬던 이야기인데요. 언니가 혼자 여행하는 거를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정말 저는 무교인데 절실한 신앙이 있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주말에도 기도를 하고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이랬던 언니인데 언니가 한 날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 다녀오라고 하고 현장이 끝나고 나서 한참 뒤에 일정이 겹쳐서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언니 뭐 여행 잘 갔다 왔어? 이랬더니 할리퀸아 언니 이번에 너무 힘든 일을 겪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랬더니 언니가 제주도에서 올레길부터 시작해서 걷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하루 종일 걸었대요. 풀도 보고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렇게 걷다 보니까 3시간을 넘게 걸은 거예요. 네. 그래서 2시쯤에 모텔 체크인을 해놓고 3시간을 걷고 다시 숙소로 체크인을 할 때 시간이 오후 6시가 좀 넘었을 때래요. 네.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잠을 좀 자야 되겠다 하고 그때는 침대가 없는 온돌방을 예약을 했었는데 잠을 자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뭐 됐다 하면서 깰 때 시간이 엄청 흐른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서 번뜩 딱 깼는데 화장대 앞에 어떤 남자가 자기를 보고 앉아있더래요. 예. 근데 자세히 봤더니 체크인할 때 숙박 안내를 도와줬던 프론트 직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여기서 소리를 확 지르거나 너무 놀란 척을 하거나 아니면 돌발 행동을 했을 때 이 예. 사람이 나를 위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으로 계속 하느님 살려주세요. 하느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마스터키를 들고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언니가 너무 무서워서 그러면 혹시 언제부터 들어왔냐 했더니 언니가 들어와서 잠을 자는 시점부터 자는 모습을 계속 봤대요. 그래서 언니가 너무 소름이 돋아서 핸드폰으로 손을 가면 왠지 이 사람이 나한테 위협을 가할 것 같아서 늘 손에 손목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근데 시계를 봤더니 10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럼 좋다. 마스터키를 열고 들어왔고 내가 자는 모습을 어떤 이유로 본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왜 들어왔는지 좀 물어보자. 정말 차분하게 저도 언니의 그 대담한 성격이 아직도 이해는 안 가는데
그렇게 물어봤더니 술 한 잔 먹고 싶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 너무 예쁘셔가지고 술을 한 잔 하고 싶어서 제가 프론트 일을 하면서 너무 외롭기도 하고 술을 한 잔 같이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언니가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2박 3일을 투숙권을 끊었으니까 좀 잘 달게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네. 제가 어차피 2박 3일 동안 여기 있지 않냐. 그럼 우리 내일 나가서 밥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한잔 하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 게 어떠냐. 역제안을 한 거죠. 근데 정말 하늘이 도와주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알겠다고 나가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문을 잠그고 그 테이블에 있던 의자랑 캐리어부터 시작해서 다 문 앞에 이제 밀어서 박은 거죠. 못 들어오게. 그리고 새벽 2시까지 덜덜 떨면서 이제 언니가 그 방 안에 자리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의문인 게 경찰에 신고를 하지 왜 그냥 가만히 있었냐 했더니 그 사람이 내 얼굴을 알고 있고 혹시나 나중에 나한테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서 그때는 신고할 생각조차도 못했다. 그리고는 새벽에 이제 몰래 가방 하나만 챙겨서 도망 나왔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텔의 마스터키는 누구나 다 들고 있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프론트 직원은. 그래서 혼자 여행을 즐기시거나 여성분, 남성분들도 이걸 좀 간과하지 않고 좀 안전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서 일단 첫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고요. 와, 섬뜩하다 이거. 예. 네, 자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니 저도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예.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3명이 모이기로 했는데 다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친구는 오후 2시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쉬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새벽에 도착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건 친한 동생이 겪은 일인데 그 친구가 조금 독특한 한 번 보면은 다 알만한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운전석 창문을 열고 운전도 되게 멋있게 하거든요. 여자인데. 그래서 이제 주차를 딱 하고 캐리어를 들고 올라갔는데 내가 1번인 거예요. 예. 그래서 방문을 잠궈 놓고 이제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옷 다 걸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띵동 울리죠.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었나 싶어서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치킨 배달입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저는 치킨 시킨 적이 없는데요 했더니 갑자기 쾅쾅쾅 거리면서 아니 친구가 시켰겠죠. 치킨 배달 왔다고요. 문 여세요 빨리 이러더래요. 그래서 동생이 너무 놀라서 0번을 누르고 프론트에 전화를 했어요. 이상한 사람이 문 앞에 있다. 조치를 취해달라. 근데 CCTV 화면을 봤더니 동생이 캐리어를 내리고 예? 올라가는 시점에서 그 배달부들이 쓰는 헬멧 있죠. 알죠. 그 헬멧을 쓴 남자가 여자가 혼자 올라가는 걸 보고 따라 올라왔던 거예요. 그리고 프런트 직원이 계단으로 올라올 때 그분은 정말 태연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서 나갔어요. 예. 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 근데 저도 간혹은 혼자 네네. 가서 잘 때가 있거든요. 네. 어떤 외부 활동이나. 근데 좀 오래된 모텔 같은 경우에는 바깥 문이 있고 안에 문이 하나 더 있잖아요. 네, 중문 같은 게 있죠. 네, 전 그것도 잠궈요. 혹시 몰라서. 전 그것도 잠그고 테이블도 밀어놔요. 그 정도로? 저 그 정도까지는 해본 적이 없네요. 왜냐면 전국에 5,000명의 큐레이터들을 건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그렇지. 사연들이. 네. 네, 안전이 정말 필수고요. 이제 마지막 얘기는 제가 네. 등장을 하는데 오. 그날 신나게 분양 경쟁률이 잘 나와서 저희끼리 신나게 회식을 하고 시행사 대표님이 옛다 기분 좋다 너희 내일 커피 사 먹으라 하고 돈 10만 원을 주셨어요. 5만 원권 두 네. 잔을. 근데 저희가 걸쭉하게 취하긴 했는데 몸을 못 가눌 정도의 취함은 아니었어요. 전부 다. 들어와서 전부 다 순서대로 씻고 침대에 몸을 뉘었죠. 문을 당연히 잠그고. 근데 그때는 중문이란 게 없었어요. 그 모텔은. 그래서 잠을 자고 눈을 떴는데 제가 새벽에 화장실을 갔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애들이 잘 자고 있었고 돈이 10만 원이 책상 밑에 이렇게 깔려 있었어요. 근데 다음날 눈을 떴는데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격이 저희 멤버를 의심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왜냐면 어떤 경우의 수든 다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프런트에 전화를 했어요. 돈이 없어졌는데 자는 사이에 없어져서 조금 그렇긴 한데 CCTV를 좀 확인할 수 있겠냐. 근데 주인분이 너무 감사하게 CCTV를 확인해 주셨어요. 예.
근데 새벽에 투숙객도 아니었고요. 어떤 모르는 남자가 저희 문을 막 그냥 열어요. 뭐야? 예. 열쇠도 아니고요. 막 이걸로 막 뭘 열어요. 따가지고. 그리고 들어왔다가 뭘 가지고 나온지 모르겠는데 나가셨어요. 근데 그게 원탁 테이블 밑에 제가 투명 테이블 밑에 꽂아놨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때 감사하다고 느낀 게 돈만 가지고 나가서. 그리고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남여도 아니고 여자 3명이 지연 켜서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하게 돈만 가지고 나갔구나 해서 끝났는데 요 3가지 이야기가 진짜 숙박시설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처음에 제주도 여행을 했던 언니가 했던 말이 뭐냐면 1, 2만 원을 더 내더라도 각 층에 CCTV가 있거나 아니면 리조트, 모텔이 아닌 호텔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조금 안전하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일단 요까지는 옴니버스 형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야, 아니 근데 호텔 중에서도 24시간 그래도 직원분들이 카메라 네. 보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다 졸거든요. 그건 맞지. 아니 네. 뭐 아닌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쵸. 우리가 맞아요, 모르는 맞아요. 거예요, 그거는. 네, 다 피곤하시니까. 그렇죠. 네, 피곤해서 잠깐 졸았을 때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쵸.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 그래도 직접적이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네. 또 좋은 정보를 주신 것 같고 또 다른 이야기가 어떤 걸까요? 제가 살면서 정말 뒤지게 맞은 적이 딱 2번 있는데요. 예. 첫 번째 뒤지게 맞은 게 이전 사연이고요. 그렇죠. 예. 네, 2번째 뒤지게 맞은 게 이번 사연입니다. 아니 살면서 그래요. 우리가 맞을 수는 있겠지만 이 여성분들이 네. 좀 맞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어떤- 돌비님 맞아보셨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이유 없이 맞으셨잖아요, 그쵸? 맞아요. 뭐 싸운 것도 아니고. 맞아요. 저는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 터져서 뒤지게 맞은 썰입니다. 어떤 걸까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ABCD랑 야자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저희가 공교롭게 꿈이 다 경찰이었어요. 그래서 무도, 유도, 검도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보일 텐데 하필 학교랑 좀 가까운 곳에 태권도 도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4명이서 같이 가서 태권도 도장을 등록하고 그 도장을 등록한 거를 학부모한테 허락받고 학교에 제출하면 야자를 제외시켜줬어요. 그래서 ABCD랑 신나게 이제 학교 끝나고 가서 1단 따고 2단도 따고 저는 공인 3단이거든요. 그래서 공증을 이렇게 땄어요. 그러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격투기도 하고 같이 막 친구들끼리 지연 켜서 노니까 너무 재밌다 이러는데 사범님이 저희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셨거든요. 근데 되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전 친오빠가 있지만 어느 정도로 잘해주셨냐면 얘들아 주말에 안동 찜닭을 먹으러 안동을 가자. 그래서 저희 ABCD를 태우고 안동 찜닭을 사 먹이러 가고 얘들아 경주월드 가서 우리 신나게 놀이동산 가서 놀이기구 타고 오자. 이러고 자기 사비로 또 ABCD랑 다 같이 놀이동산을 가고 이럴 정도로 되게 애틋하게 잘 챙겨주셨거든요. 근데 가끔 조금 장난이 심하실 때는 있었어요. 경주월드를 갔었는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놀이기구를 잘 못 타요. 근데 놀이기구 못 타는 친구는 그때 당신 19살 술을 먹으면 안 되는 나이인데 네. 소맥 한 잔 무조건 마시기. 그러니까 너희는 태권도를 하는 친구들이니까 겁이 없어야 된다. 약간 네. 이런 좀 짓궂은 장난을 쳐가지고 그날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제 신체 일부가 하늘에 떠 있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무서웠어요. 놀이기구에 자유롭게 있고 저는 분명히 내려왔는데 제 장기는 하늘 위에 계속 동동 떠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날 술을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는 잘 못 먹던 터라서 기분 좋게 맥주만 몇 잔씩 먹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오고 며칠 뒤에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엄청 예쁘장한 언니가 도장에 직장인인데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등록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ABCD가 다 여자잖아요. 근데 그 언니도 여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체 잘 지내고 있었고 언니도 성격이 되게 호탕해서 저희랑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근데 ABCD는 외형이 170 가까이 되는 여자인데 키가 크고 덩치도 좀 있고 이런데 저만 유일하게 79가 작고 키도 좀 작은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언니도 키가 좀 작고 그냥 외형적인 게 저랑 조금 많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언니가 ABCD보다는 할리퀸이 저를 좀 많이 챙겨주는, 뭐 머리핀을 하나 사더라도 제 걸 하나 더 사오고 조금 더 끈끈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니가 이러는 거예요. 아, 제가 오늘만 돌비를 악역으로 좀 칭하겠습니다. 할리퀸, 나 돌비 사범이랑 좀 썸을 타게 됐어. 근데 너만 알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네? 아, 언니 너무 축하해요. 사범님 성격도 너무 좋은데 너무 잘 됐다. 이러고 이제 축하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저는 진짜 함구를 했는데, 그런 거 알죠? 회사 내에서 사내 커플 본인들 빼고 다 아는 거. 그래서 본인들 빼고 저희가 이미 다 눈치를 채서 역으로 이제 제 친구 A가 사범님 왠지 돌순이 언니랑 만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랬는데 사범님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 뭘 그런 걸 또 아는 척 하냐. 근데 맞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잘 됐다 하고 이제 다 같이 막 여행도 다니고 엄청나게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돌순이 언니가 돌비 사범님이 안 될 때 저를 불러서 개인적으로 커피 마시러 가고 옷 사러 가고 막 이렇게 잘 지냈는데, 사람이 썸을 타고 연애를 하다 보면 무조건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애정이 처음이랑 좀 다르게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언니 쪽이 애정이 좀 떨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돌비 사범이 조금 이런 거에서 마음이 좀 좁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좀 험담 아니면 험담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중간에서 어떤 입장도 개입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 언니 연애일은 연애일인 본인들끼리 해결을 해라. 나는 나이도 어리고 연애 경험이 언니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조언이라든지 이런 걸 해줄 수가 없다. 그리고 알다시피 나한테 사범님은 스승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언니 나한테 하지 마. 이렇게 됐죠. 근데 어느 순간 운동이 끝나고 나면 ABC랑 집이 비슷한 경로고 예. D가 달라요. 근데 사범님이 항상 ABCD를 같이 데려다 줬거든요. 근데 언니랑 친하면서 둘이 사이가 좋을 때 아, 돌비 사범 너 오늘 피곤하잖아. 오늘 내가 애들 픽업해서 다 데려다 주고 집에 갈 테니까 자기 오늘 들어가서 쉬어.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 번 언니 차를 타고 집에 귀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둘 사이가 안 좋아지고 나니까 돌비 사범이 얘들아 오늘부터 내 차 타고 집에 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돌비 사범을 좀 이해할 수 없었던 게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자기들 감정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사범님도 기분 나쁘니까 제가 발차기를 딱 하면 예를 들어서 탕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탕 안 맞으면 이 새끼 정신 안 차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감정에 자꾸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조금은 안 좋았어요. 근데 저는 기분이 나빠도 지금은 좀 티를 내는 성격이긴 한데 그 당시에는 티도 못 내고 조금 소심했거든요. 그래서 돌비 사범 나쁘다. 왜 나한테 저러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도 이제 언니가 자연스럽게 ABCD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ABCD가 그러면 할리퀸 네가 사범님이랑 그나마 제일 친하고 네가 그래도 제일 오래 다녔으니까 네가 슬쩍 가서 오늘 이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약속 있다고 우리끼리 따로 간다고 네가 말하고 와 이렇게 하고 자기들은 내려갔어요. 그래서 언니 차에 ABCD가 타 있고 저랑 사범님 둘만 남았던 거죠. 근데 갑자기 돌비 사범님이 할리퀸 따라와 이래서 이제 내려갔죠. 근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따로 간다는 말을.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시니까. 근데 문자로는 계속 빨리 와 뭐해 막 이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사범님 오늘만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범님 오늘만 돌순이 언니 차를 타고 가겠습니다. 근데 진짜 사람의 이중성 아까 돌비님이 이거 얘기하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3중성 4중성. 눈이 갑자기 눈알이 막 뒤집혀서 내리시더니 캡모자를 쓰고 계셨거든요. 예? 캡모자로 기싸대기 3대를 탕탕탕 때리더니 제가 놀라서 넘어졌어요, 뒤로. 근데 봉고차 뒤에 지금으로 치면 스타렉스라고 표현을 하나? 예. 드르륵 열리는 문 있죠. 문을 열더니 안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서 뭐야? 차 사이에 나를 두고 미친 듯이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잠시 멈추더니 전화를 해요, 어디로. 오늘 이 미친 하나 묻어야 되니까 산 하나 파놔라. 내가 오늘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입고 있던 후드티를 벗고 반팔로 계속 저를 치니까 애는 안 오고 악 소리만 나니까 친구들이 놀래서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 돌비 사범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막다가 다른 친구들도 한두 대씩 맞았어요.
맞고 이제 돌순이 언니가 뭐 하는 짓이야. 그 특수폭행이거든요. 이 단증을 가진 사람들이 뭐 사람을 그냥 일반인이 때린 거랑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너 이러다가 일 못해 왜 이래 하면서 막 우니까 이 돌비사범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저는 눈을 떴는데 365일 한방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제가 빈 거를 맞고 있고 옆에서 돌순이 언니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손발이 떨리면서 언니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갑자기 언니가 모르겠다. 갔더니 너가 계속 맞고 있더라. 혹시 무슨 일이 있었니? 이러길래 언니 차를 타고 간다고 하고 나서 몇 대 맞고 기억이 없다. 그리고 나서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진짜 제 얼굴이 아닌 거예요. 막 붓고 피 터지고. 근데 거기서 언니가 오늘 너희 집에 가면은 부모님이 걱정할 것 같으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근데 저는 그 언니 집에 가기 싫었어요. 그때부터. 왜냐면 둘은 아직 연인이고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연인의 집에 간다는 게. 그래서 바로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는 조금 그전 사연에서도 알겠지만 되게 걱정이 많고 그 걱정을 드러내면 그게 확정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말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시고 와. 아버지는 무조건 막 이렇게 해결사 같은 그런 분이어가지고 네. 아빠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아빠가 그 언니를 바꾸라 해서 돌순이 언니가 전화를 받았는데 예. 그 커튼 치잖아요. 응급실에 커튼을 딱 치는데 돌순이 언니가 이상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리퀸이 돌비사범한테 조금 대들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좀 많이 맞았다. 그러니까 도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맞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지? 내가 좀 생각이 잘못된 건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다가 아빠가 오셨어요. 오셔서 제 상태를 보더니 경찰에 일단 신고를 하고 그 사범을 불렀죠. 예.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사범이 제 기억에는 눈물 콧물 오줌까지 쌌어요. 막 싸면서 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할리퀸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진짜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아빠가 일단은 돌아가라. 내가 딸한테 정신이 똑바로 돌아왔을 때 다시 듣고 전화를 하겠다 하고 아빠 등에 업혀서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루를 끙끙 앓다가 아침에 이제 모든 얘기를 다 들으신 아버지가 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자애 하나 산에 파묻을 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돌비사범한테 전화를 했죠. 혹시 범죄와의 전쟁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대사가 내가 너가 서장하고 때도 밀고 밥도 먹고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 아빠가 그 대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내 딸을 건드렸냐? 어디 산을 팔 생각이었냐? 네가 조직폭력배냐? 조직폭력배면 이름을 말해라. 내가 대구의 경찰서장도 알고 내 다 선후배고 내가 검사도 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아빠가 제가 지금 사투리를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막 아빠가 이제 열성을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끊고 저는 다음날 입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얼굴이 지어 터지고 막 계속 우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차트에다가 혹시 죄송한데 성범죄 당하셨나요? 이렇게 물음표를 써서 보여주신 거죠. 부모님이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봐 이 간호사님이 여쭤봐 주신 건데 그런 게 아니다 얘기를 하고 그 사범님이 정말 매일 찾아왔어요. 합의해달라고. 제발 합의해달라고. 아니면 형사처벌이니까 제발 합의만 해달라고 찾아오는데 찾아올 때마다 점심으로 초밥 뭐 필요한 거 있잖아요. 계속 점심 메뉴들로 사오는데 그때 제가 1인실을 썼거든요. 그거를 엄마가 바닥에 다 내동댕이 쳤어요. 이 더러운 색 같은 놈이 사온 음식을 어디다 가지고 오냐부터 시작해서 너도 똑같이 내 딸처럼 맞고 그 산에 파묻혀라.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냐 했더니 그냥 화가 나서 여자친구랑 다퉜는데 ABCD가 자꾸 자기가 사범이고 스승인데 돌순이를 따르니까 자기가 순간 열이 받았대요. 근데 그중에 할리퀸이랑 제일 친했는데 할리퀸마저도 그 언니랑 친하게 지내니까 자기가 순간적으로 화가 났고 전화를 한 거는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다. 그래서 친구는 영문도 모르고 이제 받아쳐준 거죠. 왜냐면 저도 들렸거든요, 전화가. 나 어느 산 탔고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한 달, 2달, 3달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막 뼈도 부러지고 골절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저희 엄마도 아들을 있고 아빠도 아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사범은 못하고 네 인생은 조졌다. 근데 내가 너를 형사처벌해봤자 너랑 똑같은 인간이니 합의금은 받을 생각이 없다.
왜냐면 그 합의금을 받으면 내가 너를 용서해준다는 느낌이라서 합의금은 받을 생각이 없고, 앞으로 내 딸 앞에 절대 뛰지 말고 네 스스로 퇴사를 해라. 그렇게 돼서 뭐 마무리가 됐어요. 사실은 마무리가 되고 그분은 이제 영영 사범계에서 퇴출당했죠. 왜냐하면 소문이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한 6개월이 지나서 대학교를 들어갔고 공교롭게 ABCD랑 같이 하교를 하고 있는 길에 버젓이 그 두 명이 네. 하하호호 웃으면서 대학교 교문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저희 대학교에 체육 관련 학과가 있었거든요. 예. 아마 교수님한테 인사드리러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ABCD랑 딱 같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용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맞으면 쫄잖아요, 사람이. 근데 너무 억울하게 맞고 3개월 동안 병원에 있는 게 너무 괘씸하다 보니까 뭘 보노? 눈 깔아라 이랬어요, 제가. 예. 근데 진짜 둘 다 눈을 깔더라고요. 눈을 깔고 지나쳐 간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연인 사이에서 원래도 개입을 안 하지만 네. 연인 사이의 싸움에 개입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개입을 안 해도 이런 일이 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과연 살면서 한 번도 안 맞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난 이렇게 2번을 두드러지게 맞았을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큰 인생 경험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진짜로 오늘 할레키님이 저번에도 이야기해 주신 게 어찌 보면 그냥 뭐 폭행당한 이야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할레키님이 전달을 정말 잘하시니까 저희가 좀 더 화가 나는 그리고 또 더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다가오거든요. 그쵸. 일반인이 네. 일반인을 때렸으면은 네. 솔직히 뭐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사범이라는 스승이 제자를 이유 없이 자기 차를 안 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해버리니까 3개월이면 전치 12주잖아요. 이거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네네. 저도 그렇게 맞아본 적도 없고 우리 살면서 그렇게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가끔 동꼬님이 돌비님한테 그 빠따 맞는다고 하잖아요. 아, 빠따를 진짜 실제로 맞아보니까 진짜 아프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빠따를 때리시더라도 좀 살살 때리시기를 좀 바라는 맞아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색깔별로 있거든요, 빠따가. 아, 예. 골라보시라고. 네네. 그래야 이제 뭐 알록달록한 색깔이 있으면 또 이제 고르는 맛도 있고 하니까. 아, 이거 뭐 농담이고. 어찌됐건 웃자고 하는 소리였지만 마지막에는 이게 실제로 겪었던 분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물어보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니까. 아, 그쵸. 예측을 네. 못하고 만든 분이니까요. 아, 오늘 할레키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할리키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범죄 이야기죠. 정확히는 범죄 쪽의 현실 공포가 맞고요. 그리고 아무나 겪는 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제가 뭐 빠따를 치느니 뭐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저를 빠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귀족이라는 분들인데 정말 많이 아프게 후드려 패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살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할리퀸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할리퀸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할리퀸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일단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오, 예. 아, 저 때문에 부모님이 애청자가 되셨고요. 지금 아는 여동생이랑 네. 남편이랑 네. 친오빠까지 오. 지금 다 방송을 듣고 지금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예요? 예, 예. 네, 그래서 상당히 조금 네. 부끄럽지만 네. 일단 가족들과 최대한 눈을 안 마주치고 오늘도 네, 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할리퀸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신 거겠죠, 다들? 네, 네네. 제가 하는 날은 무조건 보고 네. 어느 순간부터 재밌다고 계속 보시더라고요, 부모님들도. 아, 너무 감사하네요. 아, 네. 아이고, 저도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주제가 될지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지껏 제가 현실 공포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오, 맞아요. 오늘은 살짝 빙의가 된 어. 일을 겪었던 그런 얘기와 할머니 조상신 관련된 얘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하, 그러면 심령 쪽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네네.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할리퀸이에요! 일단 이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고요. 담임 선생님 제자가 겪었던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일단 돌비랑 돌순이가 나오는데 이 돌비랑 돌순이는 남매예요. 그날 부모님이 이제 모임을 가시면서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너희가 늦은 시간인데 밖에 나가서 놀거나 하는 행위는 하지 마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임을 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졌대요. 그래서 돌비인 오빠는 현관이랑 가까운 곳에서 헤드셋을 착용하고 게임을 하고 있었고요. 돌순이는 제일 안쪽에 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예전의 초인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초인종 소리가 있어요. 띠리리리리리리리 이렇게 시작하는 초인종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연속으로 2번이 나오는데 네.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돌비가 처음에 이제 헤드셋을 끼고 있으니까 못 듣고 있는데 돌순이가 오빠 문 열어 이렇게 막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헤드셋을 벗고 들어보니까 초인종이 울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 귀찮아 네가 나가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첫 번째 벨소리를 놓쳤어요. 그래서 문을 열려고 나갔더니 복도에 센서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조그만 구멍으로 밖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센서등이 꺼져 있더래요. 그래서 아 누가 이 시간에 벨트나 혹시 잘못 눌렀나 하고는 문을 안 열고 다시 방으로 가서 헤드셋을 착용하고 볼륨을 더 높인 상태에서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로 또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비가 못 듣고 있다가 돌순이가 오빠 자꾸 사람이 초인종 누르잖아 나가보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돌비가 이제 짜증이 나서 헤드셋을 집어 던지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돌비 방에 장롱이 하나 있어요. 옛날부터 있었던 장롱인데 그 장롱 위에서 똑같은 벨소리의 음으로 문을 탁탁탁탁 그 벨소리에 맞게 띠리리리리리리리 하면서 이제 누가 주먹으로 벽체를 치는 소리가 막 나길래 예.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지? 하고 방을 다시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또 센서가 꺼져 있더래요. 그래서 공교롭게 2번을 문을 안 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어차피 모르는 사람 열어주지 말랬고 부모님은 어차피 열쇠를 가지고 계시니까 뭐 굳이 내가 안 열어도 되지 않겠냐 하고 그날 잠을 잤대요. 그리고 부모님이 와 계셨고 다음날 학교를 가려고 딱 나왔는데 옆 집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일단은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다가 돌아와서 부모님한테 들은 얘기가 이제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거죠. 어떤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이 칼을 들고 오늘 누구라도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이 아파트를 방문하셨던 거죠. 방문을 했는데 제일 첫 집이 돌비 집이었어요. 근데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서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눌렀는데 사람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옆집에 초인종을 눌렀는데 그 옆집은 마침 사람이 비어져 있어서 없었대요. 그리고 그 옆집에 60대 할머니와 6살짜리 손자가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들의 특성상 벨이 울리면 누구세요? 하는 게 아니고 누구세요? 하면서 문을 여시는 할머니들이 계세요, 많이.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여는데 그 순간에 이제 칼을 맞으신 거죠, 배에. 근데 그 옆에서 그걸 놀라서 지켜보던 6살 손자까지 이 남자가 해해서 2명이 사고가 된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너무 무섭다. 나는 사실 어제 돌순이가 나가보라 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장롱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그거 한번 보고 그냥 좀 찝찝해서 안 열었던 것도 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엄마가 놀라시면서 혹시 장롱에서 소리가 났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근데 장롱에 소리가 났어 왜? 이랬더니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 장롱만큼은 돌비가 장가를 가더라도 무조건 돌비 방에 놔달라고 했대요. 그게 할머니의 유언이었는데 그래서 돌비가 그 얘기를 하니까 돌비 엄마가 할머니가 그러면 이렇게 살려주신 게 아닌가. 이 얘기는 되게 짧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돌비님 사연을 듣다 보면 조상신들이 도와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앞에 해프닝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이 오. 에필로그처럼 잠깐 들고 와봤고요. 예. 이번에는 제가 직접 겪은 얘기예요. 혹시 예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 얘기를 첫 얘기 때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아파트는 2개동이었고요. 한 개 동에서 한 개 동을 이어가는데 이제 어린 꼬마가 걸어도 3분이면 옆 동을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본명 아닌 가명을 쓸게요. 유나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유나랑 제가 2살 터울로 제가 7살, 유나가 5살이었고 유나의 어머니가 피아노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유나 어머니가 집에 비어서 그 유나 집에 가서 많이 놀게 된 거죠. 그래서 유나 집에 가면 전자피아노도 있고 일반 피아노도 있고 엄청 놀 것들이 많았고 문에도 그네 같은 게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가서 놀았어요. 근데 한날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체 방송을 어떻게 하냐면요. 경비실입니다. 뭐 노란 우비에 빨간 장화를 신은 5살 어린이로 추정되는 아이의 부모님께서는 지금 바로 경비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방송 드립니다 하면서 똑같은 말을 하면서 방송이 이렇게 울려 퍼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있다가 구급차가 오는 소리가 들리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집에 있으니까 방송만 일단 들은 상태였고 그날 엄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정색 옷을 입고 잠깐 어디를 갔다 오겠다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어디가 했더니 말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잠깐 볼일 보고 올게 하고 엄마가 저녁 늦지막히 이제 돌아오셨고 그리고 며칠을 엄마가 이제 저랑 막 놀아주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유나 집을 가야 되고 아니면 옆집에 가서 또 다른 언니 집이었는데 가서 놀거나 항상 밖을 나가서 노는데 엄마가 며칠 동안을 이제 집에서 제가 밖에 못 나가게 하고 같이 놀아주셨어요, 집에서.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집에 없어서 오랜만에 유나 집에 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발꿈치를 살짝 들고 초인종을 이제 눌렀어요. 눌렀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문 틈으로 보이는 게 뭐였냐면 유나 어머니가 베란다 난간이 아니고요. 베란다 창틀 같은 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먼 산을 응시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넋을 놓고 뭘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이제 제가 문을 삐그덕하고 열었어요. 이모, 저 왔는데 할리퀸인데요. 유나는요? 이랬더니 들어와, 유나 이제 곧 올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나 방에서 기다리면서 장난감을 만지고 유나가 타는 그네를 타고 막 이렇게 놀았더니 이모께서, 전 이모라고 지칭을 하죠. 그래서 이모께서 이제 귤이랑 이런 걸 까서 갖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유나를 기다리는데 유나를 아무리 기다려도 유나가 안 와요. 그래서 이모 혹시 유나 왜 안 와요? 이러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그 엄마가 성그늘에라는 노래 아시죠? 갑자기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 노래를 읊는 거예요. 엄마가 성그늘에 이러는데 노래가 되게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아니고요. 되게 무섭고 서늘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모, 유나가 안 오는 것 같은데 저 이제 집에 갈래요. 보내주세요 했더니 저를 딱 막으시면서 유나가 아직 안 왔는데 어딜 가냐면서 기다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모 눈을 딱 봤더니 이모 눈이 제가 알던 그 선하고 아름답고 저한테 항상 유하게 대해줬던 이모가 아니라 되게 뭔가 허공에 이렇게 눈 동공이 다 풀려있는 그런 느낌의 소리만 과하게 딱 묵직하게 나가지 마, 기다려, 유나가 아직 안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 하면서 보내주세요 하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울다가 저녁 늦지막한 시간이 되니까 엄마가 찾아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가서 엄마한테 안겨서 막 울면서 엄마, 유나 엄마가 나를 안 보내고 막 이렇게 집에서 무섭게 했다. 그랬더니 엄마가 다시는 유나 집에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엄마 유나 집에 못 가? 이랬더니 유나가 천국에 갔대요. 근데 그날 방송에 나왔던 노란 비옷에 빨간 장화가 유나였던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유나가 그날 피아노 학원을 가야 되는데 본인의 어머니 피아노 학원이죠. 근데 유나가 피아노 차를 기다리는데 차가 너무 안 오니까 얘가 언덕길을 타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밑이 8차선 도로거든요. 근데 그 전날 술을 과음하고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하던 유나 어머니 학원차에 유나가 치여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유나 어머니가 정신을 놓으신 거죠. 완전히. 자기 학원을 자기 딸이 오다가 자기 학원차에 치여서 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는 유나 집에 가면 안 된다 하고 얼마 뒤에 유나 어머니가 둘째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태아가 잘못되면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유나 집이. 근데 그때 제가 봤던 유나의 엄마 눈이 지금도 솔직히 안 잊혀지는데 사람이 모르겠어요. 빙의라는 게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들어와 유나 곧 올 거야 하고 좋은 선한 이모여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저한테 그렇게 돌변하시니까 제가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사람의 눈동자라는 느낌이 아니고 조금 뭐에 씌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해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제가 7살 때 겪었던 실제 실화고요.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겪었던 얘기고요. 엄청 친했던 자매가 겪은 일이에요. 근데 이 자매분들이 쉽게 말해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엄청 끈끈하게 자매가 같이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선생님이랑 한 동네에서 3명이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놀았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유년기 시절부터 해서 청소년기를 벗어나고 계속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나이가 들고 선생님이 먼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남편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은 가끔 하되 자주 만나지는 못하고 자녀를 또 2명이나 낳는 바람에 키우다 보니까 세월이 어느 순간 훌쩍 흐른 거죠. 한 5, 6년이. 그러다가 자매 중에 동생이 잘못된 선택으로 하늘나라에 갔다는 부고 소식을 전해 들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장례식을 빨리 가야 되겠다 하는데 하필 그날 아기가 너무 아팠던 거예요. 너무 아파서 첫째 날은 못 가고 둘째 날 이제 부랴부랴 가서 저녁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인관하고 하는 것까지 보고 넘어왔대요. 그리고 시간이 한두 달이 지났나? 그 선생님이 근무하던 학교가 시내 근처랑은 좀 동떨어져 있는데 그 자매들이 살던 집은 시내랑 조금 가까운 거리였는데 그날 선생님이 타 학교 선생님이랑 약속이 있어서 시내에서 만나기로 했었대요. 근데 갑자기 약속이 파토가 난 거예요. 1시간 전에. 그래서 어차피 가기로 했던 거 이 자매 언니 집에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요즘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가 집에 전화기는 한 대씩 있지만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옛날에 복도식 아파트밖에 없었잖아요. 대다수가. 네. 복도식 아파트인데 초인종을 누르니까 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또 초인종을 누르니까 답이 없어서 전화기도 없고 이걸 어떡하나 하면서 이제 돌아가려는데 그때도 여름이었어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막 태풍이 불듯이 바람도 엄청 휘몰아치고 이런 날이었는데 언니가 없으니까 집은 가야 되겠고 택시는 어떻게 잡아 타야지 이런 고민을 하는데 문이 삐그덕하고 열리더래요. 그래서 언니 집에 있었네. 왜 이렇게 문을 안 열어줬어? 이랬더니 아무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언니 몸 좀 괜찮아? 마음은 좀 어때? 이러는데 대답을 계속 안 하고 신발장에 서서 우두커니 선생님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래서 딱 여기 이렇게 세워둘 거야? 이랬더니 들어와 이러고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방 안쪽이 선생님이 앉아 있었고 언니가 사과 2알이랑 과일 깎는 칼을 과도라고 하죠. 과도랑 들고 맞은편에 앉아서 사과를 이렇게 깎더래요. 아무 말도 없이. 그래서 언니 마음이 많이 공허하지.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내가 좀 더 자주 찾아왔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해. 이랬는데 내가 진짜 왜 죽었을까? 뭐 이러더래요. 네. 그래서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랬더니 갑자기 키득키득 막 웃어요. 네. 그래서 아니 언니 왜 그래 정신 차려 하면서 이제 언니 옆에 가가지고 이제 언니 몸을 이렇게 흔들었대요. 근데 이제 과도를 갑자기 탁 놓더니 네가 죽였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언니 왜 이러는 거야 하는데 막 눈이 동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근데 왜 죽었는데? 내가 왜 죽었을까? 막 이러더래요.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서 이 앉은 채로 뒤로 이렇게 엉덩이를 뺐죠. 빼고 언니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언니 정신 차리라면서 막 이렇게 흔들었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언니가 일어나더니
집에 있는 모든 방문의 방문, 현관문도 지금은 안전고리가 그냥 이렇게 제끼면 끝인데 옛날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동그라미 구멍에 넣어서 걸어서 슥 끄어야지 잠기는 그 쇠줄. 네, 쇠줄로 돼 있는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걸어 잠그고 집에 있는 창문이랑 창문 다 닫기 시작하고 방문이랑 방문 다 닫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언니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이제 옆에 전화기가 하나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집에다 급하게 전화를 한 거죠. 예. 전화했는데 갑자기 전화기를 뺐더래요, 언니가. 그러면서 너 오늘 자고 가야지. 어디 가려고. 너 나랑 평생 같이 있기로 했잖아. 막 이제 알 수 없는 소리를 자기 혼자 막 계속하면서 또 막 막 웃고.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왜 죽었을까? 막 이렇게 한 5분에서 10분? 근데 체감하는 느낌은 거의 한 30분 가까이 계속 자기 혼자 말을 하고 네가 죽였지. 아니면 내가 죽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내가라는 표현을 쓰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싶어서 선생님 너무 무서워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문을 잠그고 물을 틀고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내가 어떻게 벗어나지? 근데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나와, 당장 나와. 나랑 평생 있기로 했잖아. 나와. 하면서 계속 이제 문을 막 흔드는 거죠. 그래서 옆에 문에 딱 붙어 있다가 그 두드리는 소리가 끊기자마자 정말 있는 힘껏 다해서 몸으로 문을 탁 밀치고 나가면서 그 언니가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가방이고 뭐고 다 던져놓고 현관을 막 뛰어갔는데 쇠사슬이 걸려있으니까 이게 계속 안 풀리더래요. 마음이 급하니까. 근데 뒤에서 이제 머리채를 탁 잡고 탁 눕히더니 내가 오늘 죽이겠어 하면서 막 질질질 끌려가고 있었던 거죠. 방으로 다시. 그러면서 언니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그때부터 막 몸싸움이 시작되다가 밖으로 뛰쳐나왔대요. 결국에 문 어떻게든 열고 뛰쳐나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밖에는 막 비가 미친 듯이 내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지상 주차장 어떤 덤프트럭 뒤에 30분을 덜덜덜 떨면서 비를 맞으면서 쪼그리고 숨어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는 30분이 지나고 이렇게 사이드 어디를 다 돌아와도 이제 사람이 없고 비만 계속 내리니까 택시도 안 잡히고 택시를 잡을 힘도 없고 옷도 다 젖었고 그 1시간 넘는 거리를 아이들을 위해서 막 걸어가기 시작했대요. 밤에. 거의 밤이 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무섭고 이제 전화를 할 엄두도 못 내고 가방에 중요한 서류들도 있었고 했지만 그거를 찾으러 갈 생각조차 못했대요. 못하고 나서 이제 신랑한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신랑이 아무래도 빙의가 된 것 같다. 여동생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여동생의 자아가 자기의 자아라고 생각하고 예. 본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건가? 근데 왜 네가 죽였지? 이런 얘기는 왜 했을까? 그러면서 수소문을 했죠. 그 자매를 아는 그 원래 연고지에 있던 어른들한테. 근데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하셨대요. 여동생이. 근데 사는 게 너무 고달프고 돈벌이도 너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언니랑은 너무 막역했지만 지금으로 치면 예전에 한 20년 전에 우울증이란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울감과 함께 뭐가 여러 개가 겹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세한 상황까지는 자매 얘기니까 동네 어르신들은 모르고 네. 근데 그 언니가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부터 한동안 말을 못했었대요. 근데 말을 탁 트기 시작했던 게 왜 죽었을까? 내가 왜 죽었을까? 이렇게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동네를 황급히 떠나서 그때부터 어디 사는지도 몰랐대요. 이 어르신들은. 네. 근데 그 이사를 하기 전에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사는 이미 했고 이사를 하고 나서부터 이사하기 전부터 조금 이상했는데 생활고로 시달리고 막 이런 게 저렇게 겹쳤던 것 같더라. 그리고 어느 순간 이사가 없더라. 나도 소식조차 모른다. 이러고 이사를 왔을 때 그 여동생이랑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연락했던 게 우리 언제 한번 언니 보자. 언니가 너무 보고 싶다. 내가 친언니가 있지만 그래도 언니가 내 친언니 아니냐. 언니 또한. 근데 내가 사실 요즘 너무 힘들고 좀 괴롭다. 그런 고민을 막 털어놨었대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보고 소식을 전달받은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영문을 모르고 그 가방은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대요. 그냥 못 찾고 그냥 네. 그렇게 끝이 났는데 그때 선생님이 겪었을 때 저는 빙의를 그 이모가 저게 지금 몸 안에 누군가 들어왔나? 이런 느낌조차 못 느끼는 나이였고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제가 성인이었으니까 거의 성인이 다 돼가는 이제 유년기 시절을 다 보내고 청소년기를 벗어나니까 빙이라는 단어가 뭔지도 알고 정말 무서웠던 거는 이 동공이 가만히 있질 않고 막 360도로 돌고 왔다 갔다 좌우로 막 왔다 갔다 거리면서 기가 죽겠지 하다 갑자기 시선이 또렷해지더니 키득키득키득 웃고 이런 거를 봤더니 갑자기 막 덥다고 문 다 열고 갑자기 춥다고 문 다 닫고 너무 이상스러운 행동을 하니까 아 그게 빙의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너무 아끼다 보니까 당집을 좀 알아보고 데리고 가고 싶어도 그때 그 트라우마가 너무 세서 계속 못 가고 있다가 이제 신랑이랑 같이 네. 그 집을 다시 방문을 했대요. 시간이 좀 흐르고. 근데 이사 가고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이제 번호도 없고 자취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일을 한번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사연을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네. 제가 또 들은 사연이 하나 있는데 그건 좀 센 얘기니까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힐리킬님은 진짜 이야기 너무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죠. 예. 여러분들도 아마 계속 이제 생방송이나 아니면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이야기들은 아니었어요. 여태까지 해주신 이야기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그 빙의 현상이라는 거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거 실제로 보잖아요. 몸을 못 움직여요. 무서워서. 너무 다름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와 너무 동떨어진 그 다름 때문에 사람 몸이 굳는 걸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목격했을 때와 이야기로 그냥 풀 때는 한 30%밖에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보면 훨씬 더 무서운 현상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빙의 현상 같은 경우를 목격하신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